기자 대담, 미얀마 쿠데타, 사라진 미얀마의 봄. 개구리가 깨어나는 봄이 됐지만 미얀마의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의 정신적 지주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에 체포돼 자택에 구금됐고 군부는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겁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에 반발해 비폭력 시위를 시작했지만 돌아온 건 군인의 실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235명이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대담에선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지, 국제사회는 왜 미얀마 쿠데타를 쉽게 제재하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강 후 두 번째 기자대담, 오늘은 김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일단 미얀마, 그 중에서도 군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곳이 양곤이라는 도시인데요. 현재 양곤 상황은 5.18 광주를 연상케 합니다. 시민들이 향해서 무차별 발포가 이뤄지고 있고 트럭에 올라탄 군인들이 총을 난사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군인이 민간인한테요? 네. 시민들이 비무장한 상태로 시위를 하지 않았나요? 네. 시민들은 쿠데타 저항을 의미하는 세 손가락을 펴보이며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군인들은 해산하라는 경고 하나 없이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했습니다. 정말 무자비하네요. 도대체 미얀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미얀마는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부 세력이 통치했습니다. 마침내 2015년이 돼서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즉 NLD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문민정부 일기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50년 동안이요? 네. 그 사이에 시민들의 시위 같은 건 없었나요? 있긴 있었습니다. 1988년에 8888 항쟁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나 당시 군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약 3천여 명의 시민을 사살했습니다. 사살이라기보다는 학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학살이 더 정확한 표현 같네요. 다시 돌아와서 2015년에 문민정부 일기를 출범시킨 NLD는 작년 11월 총선에서도 약 83%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로서는 결과가 탐탁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군부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결국 작년 총선에서 군부가 패배한 게 쿠데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기가 있었지만 20년 정도였고 그것도 3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얀마는 50년 동안이나 군부의 통치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막대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헌법상으로 군부가 정치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이권이 보장되어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2008년의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헌법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25%는 무조건 군부에 할당됩니다. 또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의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반군부 세력 모두가 개헌을 찬성해도 군부의 동의가 없으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25% 중에서 용감한 군인 한 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개헌은 불가능한 겁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얀마는 거의 반세기 정도 군부의 통치를 받아온 국가이기 때문에 군부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제도나 또 집단이 많지 않습니다. 또 8888 항쟁의 악몽도 간과할 수 없겠네요. 맞아요. 8888 항쟁을 기억하는 미얀마 시민들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국제사회에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동의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재를 하기 위해선 수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사실 미얀마는 시장을 개방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폐쇄 경제사회라 대외 경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미얀마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이하라 거의 미미하네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하겠다고 경고를 해도 미얀마 군부에는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유엔이 미얀마에 인도적으로 개입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인도적 개입은 쿠데타만으로는 발동되기 어렵습니다. 인도적 개입의 필요 조건은 군부 독재를 막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와 같은 겁니다.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아도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엔이 미얀마에 개입할 영무는 없습니다. 또 파병국에도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위해 자국의 시민을 희생시키는 거니까요. 이번 사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는 미얀마 당국의 대응을 규탄한 다음 정부 차원의 제재를 실행했고요. 미국도 미얀마 군부에 미국 내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반응이요? 네. 중국에 있어 미얀마는 인도양으로 진출할 관문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나라인데요. 전체 무역량의 40%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중국과 북한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은 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건가요? 미얀마 군부가 친중파인 게 그 이유입니다. 군부가 미얀마를 통치하던 50년 동안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내세우며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친중파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의 NLD당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줄어든 건가요? 맞습니다. NLD당은 군부보다 서방과 친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쿠데타 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쿠데타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지지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미얀마 쿠데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시민들이 힘을 잃지 않고 군부와 싸워서 쿠데타를 굴복시키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번 쿠데타가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얀마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이 무력 대응을 했기 때문인데요. 군부의 최대 난적인 아라칸 반군까지 합류한다면 미얀마는 전쟁이라는 더 큰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상투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연대가 필요할 때입니다. 실제로 대만, 홍콩, 그리고 광주까지 많은 곳에서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980년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들도 해외에서 광주에 왔던 외신 기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외신 기자들이 전한 광주의 진실이 민주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 한국 사회가 바랐던 연대와 지지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에게도 보내주어야 할 겁니다. 맞습니다. 미얀마를 향한 관심과 연대,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를 정리하며 기자대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김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Close my eyes, only for a moment, and the moment's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Slips away, and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우리는 세상이 무너질 때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전몰된 영웅들을 위해. 방금 들으신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는 미얀마 시민들이 시위에서 미얀마어로 개사해 민중가요로 사용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처럼 미얀마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얀마의 봄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자대담, 미얀마 쿠데타, 사라진 미얀마의 봄,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조한을, 김준영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전국 대학가의 대학생활 협동조합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대학생협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 매출은 그 전년도에 비해 8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가 생협들은 일부 매장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직원들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각에선 학생 식당의 학교 직영화나 외부 업체 운영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생협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협이 사라지면 학내 복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대학 생협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우리 학교 생협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대학 생협 관계자에 따르면 생협의 총 매출액은 재작년도 71억 원에서 작년도 17억 원으로 약 77%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학교 건물이 폐쇄되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소매 매출에 의존하는 생협의 특성상 매출액 감소는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학교 생협은 인건비 절감을 매출 감소의 해결 방안으로 내놨는데요. 작년 5월부터 현장 직원들의 전면 휴직을 실시했고 8월까진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여력이 되지 않아 무급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생협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서도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생협이 대학에 적립해야 할 기금의 적립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또 작년 7월엔 생협의 적립기금에서 식자재 구매비와 수도 광열비로 총 7,8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협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의 정상화까진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생협의 연간 순이익이 1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코로나 이후 생협의 작년 순손실은 5억 원입니다. 코로나 이전 순이익과 비교해 3배의 손해를 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정상 등교가 언제 가능해질지 모른다는 건데요. 이번 학기는 이미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가 현재 수준이라면 다음 학기도 정상 등교는 어려워 보입니다. 생협 측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직원들의 정상 근무를 준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등교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여전히 막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 학교 생협이 코로나로 인해 17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협은 교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고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인데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돼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침해받지 않길 바라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진행의 조하늘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 기획 용서받지 못한 자
지난 3일 누구보다 나라와 군대를 사랑했던 한 군인,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다시 군대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육군의 소송을 제기해도 여군으로 재입대를 시도해도 그녀에겐 애국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문화기획에선 나라가 규정한 남성성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군인을 다룬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 윤종빈의 대학 졸업 작품이자 배우 하정우의 첫 주연 작품인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군대에서 만난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승영은 군대에 입대해 중학교 동창 태정을 선임으로 만나는데요. 약 2년 동안 내무반의 군기반장을 도맡고 선임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느덧 말년 병장이 된 태정에 비해 승영은 군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내무반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고참의 부조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데요.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게 편해진다는 태정의 충고에도 승영은 자신이 고참이 된다면 부조리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단언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승영은 후임 지훈을 맞이합니다. 지훈은 나름대로 열심히 적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리숙하고 수동적인 모습에 내무반 안에서 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됩니다. 승영은 지훈을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지훈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승영은 군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지훈에게 점점 지쳐가며 자신이 혐오했던 고참들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훈은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이를 목격한 승영은 며칠 뒤 군대를 탈영하고 먼저 전역한 태정을 마지막으로 만난 뒤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줄거리와 군대의 부조리를 매우 현실적으로 담아낸 연출 덕에 용서받지 못한 자는 저예산 독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가진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사회에 던지는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입니다. 영화에서 목숨을 잃은 두 사람, 지훈과 승영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가 규정한 군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훈은 군인이라면 거쳐야 할 혹독한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고 승영은 군인답게 그런 지훈을 확실하게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지훈과 승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소수자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 남긴 손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택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니 나라와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남자.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사회가 규정한 군인이 될 수 없었던 그녀는 생전의 약속과는 다르게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훈에게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승영처럼 우리는 또 한 번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된 건 아닐까요? 문화기획 용서받지 못한 자,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조하늘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조하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학교 e스포츠 대회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게임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예선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하며 결승전은 5월 1일 토요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은 총 32팀인데요. 예선전을 거쳐 결승전에 진출한 팀에겐 1등 150만원, 2등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한편 우리 학교 국제캠퍼스도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주관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요즘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양 캠퍼스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학 축구 유리그 개막입니다. 올해 대학 축구 유리그는 오는 26일 개막해 10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작년 유리그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결국 10월이 돼서야 공식 개막전이 펼쳐졌는데요. 올해는 기간을 여유 있게 잡으며 차질 없이 대회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유리그는 11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자신과 상대의 홈그라운드를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하는 방식인 홈앤드 어웨이 경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1권역부터 8권역은 팀당 14경기, 9권역부터 11권역은 팀당 12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유리그는 역대 유리그 중에서도 참가팀이 가장 많은 대회인데요. 5개의 신생팀이 참가해 총 85개의 팀이 접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작년 유리그 4강에서 아쉽게 패배했던 우리 학교 팀도 2권역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학교 출신 프로 선수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03학번인 오재원 선수는 뛰어난 수비 실력과 리더십으로 두산 베어스의 중심 선수로 불립니다. 작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8타수 4안타로 MVP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 선수는 5년 가까이 두산의 주장으로 지내면서 팀을 이끌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일 울산 KT와의 연습 경기 때에는 파울 타구에 왼쪽 발등을 맞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나 지난 14일에 열린 고척 키움과의 연습 경기부터 다시 합류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2021년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두산 베어스는 KT와의 첫 경기로 시범 경기에 포문을 열었고 오 선수는 2루수로 등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선 두산 베어스가 1회 초에 KT에 4점을 내주며 4대2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